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로 잇따라 선임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소유주 논란을 빚은 다스의 실체를 파악할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자신이 캠프에서 쓰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가 이미 검증됐지만 다시 고개를 드는 거짓 주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내일 열립니다.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검찰 측과 이에 반대하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북미 긴장 속에 평화 협상을 강조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의사를 밝혔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모함을 보내 대북 압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인천공항은 입국하는 시민 11만 4천여 명이 몰리며 혼잡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했던 고속도로는 밤 10시를 넘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해 정밀 조사를 마쳤지만 확산 여부를 알 수 있는 여왕 불개미 사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왕 불개미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와 안나경 앵커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거나 가짜라는 주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마 뭐라고 해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일이지만 가짜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자회견까지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걸 옮겼기 때문에 오늘 주장의 그 문제점을 짚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전에 톱뉴스로 준비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문제입니다. 다스라는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려왔습니다. 여러 차례 또 여러 사람들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죠. 2007년에는 검찰이 그 이듬해에는 BBK 특검이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BBK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은 140억 원을 다스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 가운데 일부인데 이 과정에 이명박 정권이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스가 연매출 2조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몸집을 키워오는 사이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의 아들 대신에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물 트럭이 드나들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다스 공장입니다. 법인명은 북경 다스입니다. 차량 시트를 만들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중국의 9곳 공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법인 9곳 가운데 4곳 법정 대표, 즉 법인 대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곳 모두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법인입니다. 강소 다스는 지난 3월 21일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에서 이시영 씨로 변경됐습니다. 문등 다스 법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씨에서 이시영 씨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 부자의 자리에 이시영 씨가 선임된 겁니다. 다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특히 문등 법인은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이자 알짜 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직접 부지를 결정하고 애착을 보여온 공장이라 내놓는 건 의외라는 반응이 당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4개 법인 매출은 5,460억 원입니다. 나머지 한중 합자 법인 5곳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에 이릅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가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결정할 텐데 그게 이동영 씨에서 이시영 씨로 바뀌었다.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는 아들 대신 이시영 씨를 선택했고 다시 실소유주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앞서 보도한 4군데 외에도 다른 중국 법인 북경 BAI 다스에도 이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시영 씨가 대표로 있는 북경 다스와 함께 중국 내 다스 중에 최대 규모의 법인입니다. 계속해서 백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의 중국 법인 중 한 곳인 북경 BAI 다스의 모습입니다. 중국 내 다스 법인들로부터 부품을 받아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500명, 연매출은 3,300억 원입니다. 시영 씨가 대표로 있는 북경 다스와 함께 중국 내 다스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회사의 등기부를 보면 이사 중 시영 씨가 확인됩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중국인 주모 씨입니다. 중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시영 씨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 중인 것입니다. 다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BAI 다스를 포함해 한중 합자법인 5곳 모두 다스 본사와 밀접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영 씨가 중국 법인의 대표나 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영 씨는 국내외 다스와 관계된 보유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스 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주주이고 중국 다스 법인들은 다스 본사가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시영 씨는 중국 법인 대표 자리를 꿰차는 것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고속 승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스 내부 권력 구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가까운 임원들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최대 주주 사람들은 물러나고 지분도 없는 사람의 측근들이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에 입사한 건 지난 2010년 8월입니다. 이후 초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승진했고 2년 만에 37살 나이로 다스 최연소 전무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엔 중국 법인 4곳 대표로 선임됩니다. 반면 최대 주주 아들 이동영은 지난해 말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사실상 강등됩니다. 다스 내부도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상은 회장과 가까운 걸로 분류되는 변모 전무, 최모 이사, 이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은 모두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강모 공동대표와 신모 감사 등이 채웁니다. 강모 대표는 현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신모 감사는 MB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BBK 업무를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시영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지분 1%도 없는 이시영에게 최대 주주 부자가 밀리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를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질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스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으로 들으신 것은 10년 전,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사건 때일 것입니다. 다스라는 생소한 회사는 BBK라는 더 생소한 회사에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BBK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것이고 다스도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서 그 큰 돈을 넣은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출발점은 다스였습니다. 사건은 다소 복잡했고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 기자와 앞서 보신 새로운 정황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시영 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중국 법인 대표로 선임이 됐다면 물론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용을 봐도
적합한 사람을 맞는 자리에 선임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문제를 삼기도 힘든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의구심은 남는데요. 대표를 선임하는 건 주주총회입니다. 예. 다스의 최대 주주는 아까 보신 대로 이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입니다. 지분이 47.26%에 이르는데요. 예. 84살 고령이어서 후계 구도를 생각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들 대신에 1% 지분도 없는 이시영 씨를 중국 법인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회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중국 법인 대표 자리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스 매출은 지난해 2조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시영 씨가 대표로 선임된 4곳의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으로선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법인 대표가 누구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대표가 아니라면 정보 접근권이나 자금 흐름에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집행 여부 이런 것들도 모두 대표이사가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네. 예. 이시영 씨는 이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좀 모호한 자금 흐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네,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2010년에 이 씨가 살던 집의 전세금이 6억 4천만 원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문제가 됐는데요. 예. 불과 2년 전인 2008년에 이 씨가 신고한 재산은 예금 3,65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아버지인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재산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때도 이 씨는 6억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예. 출처가 또 문제가 되자 삼촌인 이상은 회장에게 현금으로 빌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이 회장 부인은 돈 준 적이 없다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서로 있습니다. 얘기가 엇갈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이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가 뭐 문제가 있었거나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이 내세운 근거는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한 번도 흘러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는데요. 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스 자금이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이나 다른 대주주들에게도 흘러간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다스는 회사가 설립된 뒤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번 돈 2,700억 원을 회사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 2,700억 원 그동안 번 돈 이걸 그대로 쌓아뒀다. 배당도 안 했다. 네. 주주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이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네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중견 회사가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회사의 주인이 즉 자기 돈을 찾아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만 있다는 건데요. 예. 전문가들 가운데는 30년 동안 쓰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을 거면 누군가 찾아갈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 가정이고 추론일 뿐입니다. 그렇겠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올 것 같고 네. 그에 따른 후속 취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합리적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절차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앞두고 벌어졌던 것처럼 낯익은 풍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 PC 조작설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 JTBC의 첫 보도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된 태블릿 PC 조작설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그리고 재판까지 거치면서 근거 없는 거짓과 음해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신혜원 씨입니다.
태블릿 PC에서 한글 문서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을 두고 한글 파일이 아닌 그림 파일이었다는 등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연설문들은 한글 파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이 주장에 일부 정치권까지 가담했습니다. 태블릿 PC 보도를 해드린 것이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1주년 특집 보도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JTBC 취재진이 촬영한 최순실 씨 사용 태블릿 PC입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HWP라고 쓰여 있는 파일들이 보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입니다. GIF 파일이란 신혜원 씨 주장과 달리 모두 한글 파일입니다. 신 씨는 검찰이 분석한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봤다며 드레스된 연설문이 한글 파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 PC에서 한글 문서를 미리 보게 할 경우 그 흔적이 GIF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신 씨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드레스된 연설문과 함께 기록된 GIF 파일이란 내용만 확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특히 드레스된 연설문은 미리 보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돼 태블릿 PC의 한글 파일로도 저장이 됐습니다. 문서 파일 형태로 연설문을 받은 겁니다. 실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엔 GIF 파일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드레스된 연설문의 경우 곳곳에 수정된 흔적도 역력합니다. 검찰은 최 씨가 연설문 파일을 열어본 뒤 정우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용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신혜원 씨는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한 시기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문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포함해서 국가기밀정보 등까지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 씨의 주장대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썼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문건들까지 받았던 것일까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신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선 기간인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카카오톡,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팀 운영 방안 등의 문서를 볼 때 제가 속한 대선 SNS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 씨가 당시 태블릿 PC로 받았다고 주장한 홍보 SNS 본부 운영 방안 문건입니다. 작성 시기는 대선 이후인 2012년 12월 29일로 내용도 인수위 기간 동안 SNS 본부 운영 방안입니다. 특히 해당 문건이 태블릿 PC로 다운로드 받기 전날에는 신 씨가 대선 캠프에서 받아볼 수 없는 기밀 문서들도 담겼습니다. 호주 총리의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앞두고 작성된 참고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회담 참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기밀 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신 씨 주장대로라면 대선 캠프 활동을 했다는 신 씨가 대선 직후에도 인수위 홍보 전략이나 국방 기밀 등을 받아봤다는 겁니다. 특히 신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들을 보면 최순실 씨와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씨가 1980년대 운영했던 유경재단 유치원 비판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본명인 유연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유세문도 있습니다. 서강 바른포럼 회원인 신 씨는 2012년 대선 공식 캠프가 아닌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신 씨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도 태블릿 PC 조작설이 불거져 왔습니다.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결과 이미지 파일 1,900여 개가 발견됐는데
최순실 씨 사진이 많지 않다면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만 오늘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주장은 컴퓨터에 대한 무지 혹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이선화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엄청나게 많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 건이 없습니다. 사진 3장 있는 거예요. 1900장 사진 중에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발견된 이미지 파일 중 최 씨 사진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분석된 이미지 파일은 1,90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프로필 사진부터 이모티콘도 분석 파일에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씨와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문건 내용을 감추기 위해 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연예나 스포츠 기사들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해당 기사들에 첨부된 사진들도 포렌식 분석에서 이미지 파일들로 포함된 겁니다. 이와 달리 실제 태블릿 PC로 직접 촬영해 저장된 사진 폴더를 보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 씨가 직접 태블릿 PC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비롯해 최 씨의 조카 가족 사진들도 나옵니다. 또 태블릿 PC를 통해 메일로 주고받은 사진 파일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당시 비공개 사진 14장까지 들어있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속보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혜원 씨가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뒤에 검찰이 김한수 전 행정관을 상대로 관련 사실의 진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대선 캠프 SNS 팀에서 쓰던 2대 태블릿 PC를 더 개통한 바가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것과는 다른 모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신혜원 씨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자신이 썼던 한 대뿐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다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서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쓰던 2대의 태블릿이 더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면서 최 씨 측에 건네준 것과는 다른 기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처럼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는 사실은 태블릿에 포함된 전체 파일들만 분석해봐도 금세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법정 증언을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 씨를 태블릿 PC 사용자로 지목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순실 씨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 씨가 사용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최 씨와 태블릿 PC의 동선이 마치 한 몸처럼 일치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태블릿 PC엔 각종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7월 15일과 2013년 7월 29일 독일 도착을 알리는 국제전화 로밍 안내, 그리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안내 문자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출입국 기록을 보면 최 씨는 문자 도착 하루 전인 2012년 7월 14일과 2013년 7월 28일 한국에서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또 검찰이 태블릿 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태블릿 PC는 2012년 8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부근에서 GPS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순실 씨 역시 2012년 8월 14일 제주도로 떠났고 8월 16일 서울로 돌아온 항공편 기록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와 태블릿 PC 동선이 일치하는 겁니다. 또 검찰은 해당 태블릿 PC에서 지메일 계정 2개에 접속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등 유출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밀리에 공유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등만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정 전 비서관은 문건을 해당 메일 계정에 보낸 뒤 항상 최 씨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고, 그 이후 JTBC가 입수한 바로 그 태블릿 PC에선 정 전 비서관이 보냈다는 문건이 다운로드되곤 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근들은 법정 증언을 통해서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고 확인한 바 있죠. 특히 태블릿 PC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최 씨가 당신이 태블릿 PC를 개통해 줬느냐고 물었다면서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근 태블릿 PC의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의 법정 증언이 주목받았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그동안 검찰과 언론 등에서 말을 아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2년 6월 해당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태블릿 PC를 개통해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넸는데 최 씨가 이걸 넘겨받아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2년 가을 압구정동 중식당에서 최 씨가 갖고 있는 흰색 태블릿 PC를 받고 이를 근거로 최 씨를 사용자로 추론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 씨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전화를 걸어와 인수위에서 일할 수 있냐고 묻더니 태블릿 PC를 당신이 만들어줬느냐는 질문을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본인 재판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3건을 포함한 총 47건의 청와대 유출 문건에 대해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해 재판 초기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실대로 반론을 제기해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가짜 뉴스들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좀 정리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배경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태블릿 PC 조작설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최순실 씨 본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무슨 뭐 지침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건 지난해 10월 26일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틀 뒤였죠.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 줄 모른다. 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것을 버렸을 리도 없고 버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남의 PC를 보고 보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제공한지도 모른다. 검찰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태블릿 PC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거의 이제 악의적으로 반복되온 그런 허위 주장들. 이것이 이제 최순실 씨의 바로 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 것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장들이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쓸 줄 모른다. 이 부분은요. 특검에서 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2015년에 최 씨가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 PC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과 같은 주장이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있던 사무실 관리인이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요. JTBC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또 고영태 씨를 태블릿 PC 제보자로 몰면서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었는데 이 역시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위의 주장 중에서 최 씨 주장 중에서 남은 것 하나가 바로
남의 PC를 보고 보도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예. 이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거의 뭐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거의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번에 또 주장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신혜원 씨가 주장한 태블릿 PC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엄연히 다르다. 이게 바로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최순실 씨의 녹취까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 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통화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12월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 간의 지난해 10월 27일 통화 녹취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쓸 줄도 모른다는 태블릿 PC에 대해 조작품이고 훔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여기서 걔네들이라는 것은 JTBC를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최순실 씨와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재판 중에는 나머지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태블릿을 블루케이 사무실에 놔뒀었잖아. 그 책상에 남아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뭐 그 실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이슈 작업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노승일 씨는 법정에서 최 씨가 내 태블릿 PC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최 씨의 입으로 했던 조작품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측에서 실제 조작 주장을 계속해왔고 이건 뭐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거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깡통 태블릿 PC라는 새로운 논리를 일부 매체 또 친박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저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와보니 이 태블릿 PC가 깡통이었다는 건데요. 최 씨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 이 제시한 지침이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이 주장이요. 대통령 연설문, 특히 이 대북 구상이 담긴 드레스된 연설문, 각종 청와대 회의 자료, 특사 관련 자료 등이 담긴 태블릿 PC가 깡통이라는 주장은 이 태블릿 PC를 조사한 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핵심 정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증거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사실 태블릿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에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서 이런 게 터져 나오는 배경,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태블릿 PC는 단순히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이 아니라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되는 첫 계기이자 물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증을 부인하면서 탄핵 반대,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이제는 1심 재판에 있어서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또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태블릿 PC 조작서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세력이 허위 주장을 앞세워서 마지막으로 여론전을 펴고 또 그렇게 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과 재판 진행 차질을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심리가 마무리돼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4월 17일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오는 16일 자정,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구속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청구한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SK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하고 롯데로부터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모두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청구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는 이미 심리가 끝나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연장과 석방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 절차 후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으면 됩니다.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기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으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마뜩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어낸 카터는 평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길 원한다. 최근 카터 전 대통령을 면담한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석좌 교수가 전한 말입니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처럼 다시 북핵 문제 해결사를 자청한 겁니다. 93살의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강력한 경제 제재로는 현재 위기를 끝내지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카터의 방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에 전직 대통령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동에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됐고 어제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루즈벨트 항모 전단도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칠함대와 연합작전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해서 군은 튕겨 날아온 총알, 이른바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 때문이라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성급하게 도비탄으로 발표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고 이모 상병이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돌이나 나무에 맞고 튕겨나온 도비탄이라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340m 떨어진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 표면에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사격장에서 곧장 날아온 총알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은 또 사격장에는 높이 28m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 각도가 정상보다 2.39도 높게 발사될 경우 방호벽을 쉽게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서 유탄 흔적이 70여 개나 발견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지만 사격 훈련 당시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그동안 사격장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곧바로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려 유족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탄 사고에 비해 도비탄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처음부터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군은 책임 간부 3명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 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은 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딸까지 시신 유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피해자 성적 학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좋아해요. 네, 뭐라고요? 전날 휠체어에 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 씨가 오늘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직접 걸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던 이 씨 상태가 호전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인 김모 양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 이후에는 중랑구 자택이 아닌 도봉구의 한 빌라로 은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뭐 보증금도 제일 조금 받는 거 있죠. 한 달 사는 거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씨는 유기 당시 탔던 자신의 차를 지인 박모 씨의 차로 바꿔 타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딸 이양도 오늘 오전부터 의식을 회복해 오후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양은 아버지 이 씨와 함께 김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양은 아버지 이 씨가 여행용 가방으로 친구 시신을 옮긴 과정을 도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와 이 씨의 유서를 인터넷에 대신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친형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날 새벽 시신에 입을 맞추고 20일 뒤에는 영정사진을 놓고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새벽 이 씨의 아내 최모 씨가 자택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씨는 그로부터 20여 시간 뒤인 지난달 7일 새벽 4시쯤 JT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부인이 8년 넘게 성폭행을 당하고 투신했다면서 아내의 장례 비용과 몸이 아픈 딸의 수술비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과 함께 이 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죽은 아내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발등에도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본인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여보. 갈게. 쉬어. 아내의 사망 20일 정도 뒤엔 유튜브에 아내의 영정사진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아내를 학대하거나 자살을 방조한 의혹을 내사 중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가 아내를 사랑한다며 시신에 입을 맞추는 동영상까지 찍은 겁니다. 이 씨가 왜 이 같은 행태를 보였는지 경찰 수사에서 배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인천국제공항은 돌아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했지만 늦은 오후부터 일부 구간에서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렸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오늘도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고 싶었던 나라를 정해서 다녀오게 돼서 되게 충전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공항버스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많은 시간이 아닌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 시간에 거의 지금 만성으로 나가거든요. 만차로. 여기 직원들 많이 힘들죠.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오늘 하루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11만 4천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하루 11만 7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조금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3만 명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반면 전국의 고속도로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이 어제보다 6만 대 정도 늘면서 늦은 오후부터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밤 10시부터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규제 대상은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주공 5단지입니다. 5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와 개포동 등 강남 4구에 위치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 올랐습니다. 한 주 전에 0.07%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더해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수단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신-DTI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따져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만큼 추가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DTI의 적용 범위도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치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불법 감청이 아니라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인데다가 전체 6건을 조회한 것 가운데 4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정치 공작 공범입니다. 홍 대표 자신은 전화기를 쓰지 않고 수행비서의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에 대한 정치 사찰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놓은 조회 기록 문건을 보면 통신 조회 건수는 총 6건으로 그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기였지만 박 전 대통령 내각되었습니다. 통신 자료 조회는 고객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감청이나 상대방과 통화 시간을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과는 다릅니다. 관련 법상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홍 대표 주장대로면 오히려 이전 정부 때 정치 사찰을 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남의 눈에 든 티는 나무라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주요 당직자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번엔 붉은 불개미 관련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벌써 열흘 넘게 전국의 항만을 수색하고 있지만 추가로 군집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여왕개미 사체를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지형에 적응을 마쳤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부산항 간반부두에서 직선거리로 2km가량 떨어진 신선대입니다. 얼마 전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가 서식지를 넓혔을 가능성을 조사한 건데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개미 11종만 확인했습니다. 부산항 간반부두와 반경 20km 안쪽의 야산과 주택가 정미수색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독약 처리하고 한 부분을 봐서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산의 관건인 여왕개미의 사체 또한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 여왕개미가 남 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 불개미의 생태 습성상 이미 또 다른 여왕개미가 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내년 봄을 포함해 2-3년 정도는 추적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살인개미라는 표현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의 독성이 꿀벌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급성 쇼크가 올 수 있는 만큼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려지며 강원 영동은 낮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밤부터 비가 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오늘 휴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룸은 조금 단축 편성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 끝난 이후에는 소셜 라이브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서 사회부 취재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